새로 이사할 집을 구하고 계신 분 있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오늘 사연의 주인공처럼 끔찍한 집을 만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사연입니다. 새로 이사할 집이나 임대할 집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 특히 더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오늘 사연의 주인공처럼 끔찍한 집을 만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44번째 에피소드에서 소개해드릴 이 이야기는 정말 무섭고 소름 끼치는 경험담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공포도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눈을 감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시청 시 각별한 주의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소름 끼치는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B씨 가명라는 한 남자의 삶에 닥친 비극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은 지방의 한 임대주택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죠. B씨는 이 이야기를 모두에게 전해야 할지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처와 슬픔으로 가득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 사건을 극복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려면 지금으로부터 약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B씨는 갓 대학을 졸업하고 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 회사는 여러 지역에 지사를 두고 주민들로부터 물건을 사들인 뒤 다시 공장으로 보내 가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맡은 부서는 사무용품과 모든 지사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본사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고 상사의 신임을 얻게 되자 회사는 그의 팀을 각 지방의 중심지로 파견했습니다. 장비를 더 신속하게 관리하고 본사로 물품을 보내는 이동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었죠. 그가 배정받은 곳은 태국 북동부 지역이었고 그가 머물기로 선택한 곳은 그 지역의 거의 중앙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도심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 있어 비교적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역과 지방에 대해서는 그의 직장과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사로 파견될 때 회사는 직원들에게 각자 숙소를 구하도록 했지만 숙소비로 매달 이 영바트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숙소는 어느 정도 안전해야 했고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했습니다. 본사에서 가져온 예비 부품들을 보관해야 했는데 하나하나가 모두 고가의 물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숙소는 침실이 2개여야 했습니다. 회사는 각 지사로 이동할 때 운전기사를 붙여주어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게 했고 따라서 운전기사를 위한 방도 필요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게 된 운전기사는 T라는 형이었습니다. B씨와 T형은 아주 잘 맞았습니다. T형은 성격이 유쾌하고 어디든 함께 가는 것을 좋아했으며 장난기도 조금 있어서 함께 일하는 동안 마음이 아주 편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디로 파견될지 알게 되자 휴가를 내어 그 지역으로 미리 가보기로 했습니다. 숙소와 임대주택을 찾아보기 위해서였죠. 집을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는 선배나 동네 주민들에게 임대할 만한 집이 있는지 물어보며 다녔습니다. 차를 몰고 다니다가 임대라고 쓰인 표지판이 붙은 집 한 채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 집은 그들이 원하던 조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2층 집이었는데 아래층은 시멘트, 위층은 나무로 되어 있었고 집 앞에 마당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표지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집주인과 통화했습니다. 집주인은 친절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타지에서 일하러 왔는데 아직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임대료를 아주 저렴하게 해주었습니다. 2층 집의 임대료는 단일 500바트였습니다. 그는 T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어때요? 임대료가 엄청 싼데 할까요? T형은 그래, 하자. 남는 돈으로 수도세랑 전기세 내면 되겠네.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집주인과 다음날 집을 보러 가기로 약속했고 마음에 들면 바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다음날 집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그들 두 사람을 위해 집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와 T형은 집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시멘트로 된 아래층에는 거실, 화장실, 그리고 부엌이 있었습니다. 거실은 회사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개조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위층에는 침실 2개가 나란히 붙어 있었고 방 앞에는 물건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있거나 작업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넓었습니다. 집 상태는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새 집은 아니었지만 낡거나 파손된 곳은 없었습니다. 그와 T형 모두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집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지불한 후 두 사람은 본사로 돌아가 보고하고 계약서로 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한 달 후 그 지역으로 파견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와 T형은 새벽 3시부터 출발하여 아침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길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먼저 집주인에게 열쇠를 받으러 갔습니다. 집주인은 열쇠를 주며 말했습니다. 3일 전에 사람 시켜서 청소 다 해놨어요. 스님 모셔서 집 축복 기도도 다 마쳤고요. 그는 속으로 집주인이 너무 친절한 게 아닌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청소는 물론이고 집 축복 기도까지 해주다니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니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옷가지와 짐만 옮기면 바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T형은 집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열쇠를 받은 후 그들은 바로 임대한 집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집은 생각보다 훨씬 깨끗했습니다. 미리 청소를 해둔 덕분이었습니다. 그 후 그와 T형은 함께 짐을 집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옷 같은 개인 물품은 각자의 방으로 옮겼고 회사의 예비 부품들은 작은 것부터 중간 크기까지는 2층에, 큰 부품들은 아래층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물건을 옮겼는데 회사 물품이 워낙 많고 정리까지 해야 해서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한참 동안 짐을 옮긴 후 그는 T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좀 쉬었다 해요. 도착해서부터 한 번도 안 쉬었잖아요. T형은 쉬는 시간을 이용해 화장실에 큰 일을 보러 갔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전 그는 B씨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야, B, 너도 쉬어. 혼자 짐 옮기지 말고. 그는 알았어요, 형. 쉴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T형과 약속한 후 그는 집 앞 의자에 앉아 바람을 쐬었습니다. 앉아서 쉰 지 10분쯤 지났을 때 화장실에서 T형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B, 기다리라고 했잖아. 그거 무거운데 그렇게 위층에서 끌면 바닥에 흠집 난다고. 집 앞에 앉아있던 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뭐지? 난 그냥 집 앞에 앉아 있었는데 왜 T형이 저렇게 소리치지? 그는 순간 이 집에 혹시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T형이 화장실에서 나온 후 그는 다시 한번 B씨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2층에서 무거운 물건을 끈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첫날부터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T형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네, 형이라고 대답하고 일어나 다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짐 정리를 마쳤고 일을 끝내니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밖에 나가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집을 나서서 주변에 먹을 만한 곳이 있는지 둘러보았습니다. 얼마 걷지 않아 한 식당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저녁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식당 주인의 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이 식당에 자주 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식당 딸이 정말 예뻤고 첫눈에 호감이 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식당 딸과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주문해서 먹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이동하느라 짐을 옮기느라 너무 피곤해서 여자를 유혹할 기분도 힘도 없었습니다. 임대한 집에 돌아온 후 그와 T형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T형이 그보다 먼저 잠든 것 같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T형의 고는 소리 때문이었죠. 그 소리 때문에 그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첫날 밤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을 감지 못하고 꽤 오랫동안 뒤척였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T형의 코 고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이 임대주택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한 가족이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본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리고 여동생, 총 4명이었습니다. 오빠는 18, 19세 정도로 보였고 여동생은 15, 16세 정도였습니다. 그가 자고 있는 방은 부모님과 여동생의 침실이었고 T형이 자는 방은 오빠의 침실이었습니다. 꿈속의 가족은 따뜻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새로운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이 딸을 심하게 꾸짖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딸이 임신을 했는데 남자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부모님과 오빠는 딸을 버리고 간 남자를 찾아가 따지려는 듯 화가 난 채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 부모님과 오빠는 딸을 집에 혼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집에 혼자 남은 딸은 슬픔에 잠겨 울부짖으며 탄식했습니다. 왜 나를 버렸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더니 꿈속에서 그는 딸이 밧줄을 가져와 두 침실 앞 대들보에 묶고 목을 매 자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뱃속의 아이와 함께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그 장면을 본 그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머릿속은 왜 이런 꿈을 꾼 거지? 왜 하필 이 집에서? 하는 생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에는 노키아 3310 휴대폰을 쓰던 시절이었는데 시간을 확인해 보니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잠을 청하려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아직 잠이 들기도 전에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끼익. 마치 누군가 방 앞에서 무언가를 끄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그의 방 앞에서 들리다가 점차 T형의 방 앞으로 이동했고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끼익 하는 끄는 소리가 그의 방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금 꾼 꿈이 떠올랐고 끼익 소리를 내는 사람이 목매달아 죽은 그 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불경을 외우다 보니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는 지난밤에 일어난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꿈과 방 앞에서 들렸던 이상한 소리 때문에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새로 임대한 집에 귀신이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T형은 그의 이상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그는 T형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싶지 않아서 둘러댔습니다.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잠을 잘 못 잤어요, 형. 그 후 그들은 어제 갔던 그 식당으로 아침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날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모두 그 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할 때 식당 주인의 딸이 그에게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식당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자꾸 우리 가게만 오세요? 그 후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식당 주인의 딸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아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빠들은 어디서 지내세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는 아내에게 자신들이 머무는 임대주택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아는 그 집이 어디인지 알게 되자 얼굴색이 변하며 잠시 말을 잃고 굳어버렸습니다. 돼지고기를 다지고 있던 아내 어머니는 칼질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어느 집이라고요? 그는 다시 한번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저기요,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있는 집이에요. 그는 집의 특징을 설명했지만 그 집은 아직도 존재하기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집이요. 아내 어머니는 눈에 띄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을 느낀 그와 T형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할 정도로 이상해졌습니다. 그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뵐게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와 T형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10걸음도 채 걷기 전에 안이 무언가를 들고 그들을 따라 달려왔습니다. 안이 내민 것은 작은 상자에 담긴 불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방에 두라고 주셨어요. 안은 떠나기 전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빠, 무사해야 해요. 그러고는 바로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와 T형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하며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안이 준 불상을 집에 가져와 방문 위쪽 나무 선반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그날 밤은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나 이상한 가족에 대한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는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첫날 이후로는 이상한 일을 겪지 않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단 이틀뿐이었습니다. 아내에게서 불상을 받은 지 3일째 되던 날 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불교의 성일성를 전날이었습니다. 그와 T형은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각자 방으로 들어가 씻고 평소처럼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잠이 든 후 그는 비몽사몽간에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여러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몸 위로 올라와 서 있기도 하고 침대 주위를 맴돌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몸을 뛰어넘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 밖에서는 띠익하는 끄는 소리가 번갈아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위에 눌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려고 해도 떠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그는 무언가가 자신의 몸을 넘나드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는 움직이려고 애썼지만 몸이 돌처럼 굳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위에 눌렸다는 것을 깨닫자 귓가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숨소리와 아이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번갈아 들렸습니다. 그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겪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피곤하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귀신에게 시달리기까지 해야 하다니 그는 마음속으로 불경을 외우며 상대방에게 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우리는 그냥 잠시 머무는 것뿐이야. 널 무시한 적 없어. 원하는 게 있으면 말로 해. 이렇게 하지 마. 서로에게 피해 주지 말고 각자 지내자. 그가 마음속으로 한 말이 그 귀신에게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가위 눌림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덥지도 않은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앉아 방 안을 둘러보며 누군가 들으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일 공양 올려줄게. 그리고 매주 불교 성일마다 해줄게. 탁발 공양일 수도 있고 승려에게 물품을 공양하는 것일 수도 있어. 내가 편한 대로 할게. 알았지? 만약 동의한다면 오늘 밤 너랑 네 아이는 우리를 괴롭히지 마. 우리는 힘들게 일해서 피곤해. 쉬고 싶어. 그가 말할 때 옆방에서 자고 있는 T형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마친 후 그는 다시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밤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서둘러 일어나 집 근처 절로 갔습니다. 약속대로 그 영혼에게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쌓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소에 절에 가는 것을 귀찮아하던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 공양을 드리러 가니 T형은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냐? 웬일로 공양을 다 드리고? 그는 일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일을 마치고 집에 짐을 옮기면서 그는 T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만약 제가 이 집에 귀신이 있다고 하면 믿으실 거예요? 그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T형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T형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첫 반응으로 집이 떠나가라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야, 귀신은 무슨? 차에 이렇게 강력한 부적이 있는데 감히 나오겠냐? 나오면 내 차에 있는 부적 맛을 보게 될 거다.
T형이 무서워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T형이 원래 무서움을 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T형은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강력한 부적을 많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는 그저 알았어요, 형. 오늘 밤 좋은 꿈 꾸세요라고 말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밤새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려고 방문을 열었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T형이 방 문 앞에서 반쯤 몸을 내놓은 채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T형은 마치 방문을 열어둔 채 허리부터 머리까지는 복도에, 다리는 침실 안에 걸친 채로 복도를 가로막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불상을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 왜 바닥에서 자고 있어요?" 라며 깜짝 놀라 T형을 급히 깨웠습니다. T형은 잠에서 깨자마자 허둥지둥하며 공포에 질려 말했습니다. 귀신, 귀신, 그 엄마랑 아기 귀신이 날 괴롭혔어. 날 죽이려고 했어. 비,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T형의 말을 듣고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큰 소리치던 T형이 막상 귀신을 겪고 나니 혀가 꼬일 정도로 무서워하며 어젯밤에 호언장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T형을 데리고 절에 가서 공양을 드렸습니다. 어제 그가 공양을 드렸던 바로 그 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T형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함께 앉아 스님의 설법을 들었습니다. 설법을 듣는 동안 그는 T형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형? T형은 스님이 설법하는 동안 그에게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젯밤에 한밤중에 잠에서 깼어. 몇 시였는지는 모르겠어. 시간을 보기도 전에 누군가 내 이름을 아주 환한 목소리로 작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일어나서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둘러봤지. 그러다 침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 형체의 검은 그림자를 봤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한참을 노려보니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그 그림자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었어. 그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여자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었어.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난 부적이 많아서 무섭지 않았어. 그래서 말했지. 무슨 일이야? 왜 불렀어? 어떻게 내 방에 들어왔어? 허락 안 했으니 나가. 그러자 목소리가 대답했어. 여긴 내 집이야. 넌 날 모욕했어. 내가 죽은 것처럼 널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는 방구석에서 작은 아이 목소리가 들렸어. 죽어버려. 무서움을 모르던 나도 온몸이 떨리고 겁이 나기 시작했어. 급히 누워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손을 모아 기도를 했지.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나 봐. 반쯤 잠들고 반쯤 깨어있는 상태였는데 누군가 내 팔과 다리를 잡는 느낌이 들었어. 눈을 떠보니 양팔과 손, 심지어 손가락까지 강하게 잡아당겨져서 침대에서 떨어졌어. 그것뿐만이 아니야. 방바닥을 질질 끌려다녔어. 마지막에는 문 앞까지 끌려갔지. 닫혀있던 문이 저절로 열리고 난 방 밖으로 끌려나갔어. 그때 눈을 돌려보니 대들보에 밧줄이 묶여서 올가미가 걸려있는 게 보였어. 네가 해줬던 이야기가 떠올라서 너무 무서웠어. 내가 저 밧줄에 목이 매달릴까봐 겁이 났지. 그래서 발버둥치며 저항했어. 손으로 무언가를 잡아서 버티려고 하다가 내가 놓아두었던 불상 목걸이를 건드렸어. 나에게 좋은 부적이 있다는 게 생각나서 목걸이를 꽉 쥐고 귀신을 쫓는 주문을 외웠어. 효과가 있었나 봐. 날 끌어당기던 힘이 사라지는 게 느껴졌어. 그 후 나는 바로 말했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모욕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 내 친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거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어라. 그게 내가 들은 마지막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잃은 것 같아. 아마 충격으로 잠이 들었나 봐.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네가 아침에 본 것처럼 방문 앞에서 자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겪은 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알게 됐지. 그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젯밤 T형이 한 말은
정말 그 영혼을 모욕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공양을 마친 후 그는 T형을 데리고 향과 음식을 사서 그 엄마와 아기 영혼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지나가는 듯 했지만 그날 그는 T형 대신 운전대를 잡아야 했습니다. 어젯밤 끌려다닌 충격으로 T형의 오른쪽 검지와 중지가 붓고 멍이 들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T형은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휴가를 내지 않고 차에 함께 타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밤 일을 마치고 모두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꿈에서 다시 그 영혼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녀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목매달았던 날 입었던 옷을 입고 아이를 안고 그에게 다가와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오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업보가 너무 무거워서 다른 세상으로 가지 못해요. 비록 장례는 치렀지만요. 우리 엄마는 슬픔에 잠겨 돌아가셨고 아빠와 오빠는 집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배고프고 외로워요. 공양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우리를 위해 공양을 해줄 수 있나요? 적어도 배불리 먹고 공덕이라도 쌓을 수 있게요. 꿈이었지만 B씨는 마치 현실에서 그 여자와 대화하는 것처럼 생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계속해서 공양을 올려줄게요. 그러니 당신은 여기에 머무세요.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요. 함께 지내면서 제 물건도 좀 지켜주세요. 누가 훔쳐가지 않게. 그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꿈에 나타나 알려줘요. 꿈속의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는 아침까지 아무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는 T형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T형은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나도 같이 공양을 해줄게. 그러면 공덕이 2배가 될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나랑은 소통하지 마. 너하고만 이야기하라고 해. B. 그는 네? 뭐라고요, 형? 이라고 되물었습니다. T형의 용감하고 신비한 힘을 가진 사람이란 이미지는 이제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T형이 무슨 허풍을 떨어도 그는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그 집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2 사람과 2 귀신이 함께 말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 집에 머무는 동안 이상한 일을 겪는 것은 피할 수 없었지만 그는 흥미로운 이야기들만 들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도둑이 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들이 이 집에 산 지 약 4개월이 지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보통 매달 4일 정도 본사에 가서 정산을 하고 고장난 부품들을 새 것으로 교체해 와야 했습니다. 그달에도 그는 평소처럼 본사로 출장을 갔습니다. 방콕에서 약 4일간 머물고 돌아왔는데 임대한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이 강제로 침입당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와 T형의 심장은 발끝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회사 물건이 사라졌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를 세우자마자 그들은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 먼저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집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리해두었던 예비 부품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부품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상자 개수를 세며 물품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확인해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물건들을 다시 제자리에 정리해보니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개인 물품, 가구, 귀중품 등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 임대주택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이 지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 알고 있어요. 며칠 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임대주택에서 누가 시끄럽게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나봐요. 경찰이 가보니 도둑으로 보이는 남자가 집안에서 벌벌 떨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해요. 집주인은 그 도둑이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소리쳤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경찰서에 구금된 후에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자신이 사건 처리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같이 가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집주인은 경찰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분들이 세입자고 저는 집주인이에요. 그리고 집 안의 재산은 이 두 분의 것입니다. 경찰은 알겠다고 하고 그들을 도둑에게 데려갔습니다. 그가 도둑에게 던진 첫 마디는 혼쭐이 났나 보네 였습니다. 도둑은 그의 목소리를 듣자 고개를 돌려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형님.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손해배상도 친척에게 전화해서 책임지게 할게요. 하지만 제발 그들에게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그는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도둑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고 그의 상태를 보니 정말로 겁에 질린 것 같아서 그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법적인 절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 후 도둑의 친척이 와서 손해배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T형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향을 피우고 집안의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는 대가를 치렀어요. 나머지는 경찰이 처리하게 둡시다. 향을 꽂고 나자 마치 바람이 휙 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그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그때를 생각하면 이상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집을 지키는 것은 개뿐만이 아니라 귀신도 할 수 있었고 심지어 개보다 더 사나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가 겪었던 일 중에서도 꽤 큰 사건입니다. 두 사건이 서로 얽혀 있어서 한 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지나고 약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그와 T형은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집이 가장 안전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귀신이 지켜주니까요. 하지만 변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와 식당 딸 안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매일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안과 매일 대화를 나누었고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아내 식당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안이 다른 남자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본 그는 머리가 핑 돌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 어머니를 만나 평소처럼 인사를 드렸지만 그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본 그녀는 그가 안이 다른 남자와 함께 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저 남자는 걔 전 남자친구야. 둘이 만났다 헤어졌다를 오랫동안 반복했어. 남자가 바람둥이의 일도 제대로 안 해서 나도 진절머리가 나. 안한테 말할 때마다 싸우기만 해. 최근에 두 사람은 헤어졌고 안이 그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기뻤다고 합니다. 딸이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을 만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다시 와서 빌자 안은 예전처럼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내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밥을 먹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안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는 다시 일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날 그와 T형은 새벽부터 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오늘 가야 할 지사가 꽤 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차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고 기름도 방금 채웠는데 말이죠. T형은 한참 동안 시동을 걸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닛을 열어봐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T형은 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야, B, 귀신한테 말해봐. 도와달라고 해봐. 그는 형,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차가 고장났으면 정비사를 불러야죠. 왜 귀신한테 말해요? 라며 의아해했습니다. T형은 말했습니다. 야, 일단 말해봐. 뭔가 이상해. 평소 같지 않아.
마치 우리가 어디 가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때는 새벽이라 정비사를 불러도 올지 안 올지 몰랐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는 T형이 시키는 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가는 걸 원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가야 할 일이 있어. 가게 해줘. 자, 형, 시동 걸어봐요. 그가 말을 마치자 마퓨 T형이 시동을 걸었지만 여전히 걸리지 않았습니다. T형은 야, 다시 한번 말해봐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같이 갈래? 그 말이 끝나자마자 T형이 시동을 걸자 차가 바로 걸렸습니다. 두 사람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오늘 왜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거지? 무슨 일이 생기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는 차 시동이 걸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T형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운전했고 그는 계속해서 길을 살폈습니다. 길 중간에 커브길에 절이 하나 있었고 그 커브길 맞은편에는 묘지가 있었습니다. 마치 도로가 묘지와 절 사이를 가로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곳이 매우 으스스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야 할 지사는 이 길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지나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큰 문제가 생겨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결국 지사를 나올 때는 밤이 늦어 거의 10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따라 계속 운전했고 아침에 지났던 그 절 커브길에 다다랐습니다. 밤이 되니 아침보다 훨씬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가로등도 하나 없어서 칠흑같이 어두웠고 오직 그들의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높게 솟아 있었고 길도 익숙하지 않아서 조심해서 운전하지 않으면 길 옆 논두렁에 처박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커브길에 다다르자 그는 T형을 도와 특히 더 길을 잘 살폈습니다. 커브길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도로 한가운데 하얀 연기 덩어리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T형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T형은 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B. 그 자신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T형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직진해요, 형. 후진하면 더 위험해요. 길도 어두운데 후진하다가 길에서 떨어지거나 논에 빠지면 끝장이에요. T형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그 하얀 연기 덩어리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간 순간 모든 것이 끊겼습니다. 그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T형이 그를 깨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야! 비! 정신 차려! 비, 괜찮아? 비. 그는 머리에 통증을 느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머리에 혹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는 T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무슨 일이에요? T형은 그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하얀 연기 덩어리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T형도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 T형은 한 여자가 일어나 라고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고 누군가 그의 머리를 세게 때려서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T형이 깨어났을 때 차는 이미 언덕 아래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마지막 순간에 깨어나 핸들을 꺾고 핸드브레이크와 풋브레이크를 모두 사용하여 차를 멈췄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차는 거의 뒤집힐 뻔했지만 무서운 것은 그가 여자와 아이의 그림자가 차가 뒤집히지 않도록 밀어주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 상황은 진정되었고 그는 그를 깨웠습니다. 그는 T형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괜찮아요, 형? 형은 괜찮아요? 차는 많이 망가졌어요? T형은 괜찮아. 계속 갈 수 있어. 병원에 가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계속해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시내에 도착하자마자 그와 T형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머리에 통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해보니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한 혹이 아니라 머리가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차가 흔들릴 때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꿰맨 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쉬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휴가를 내고 절에 가서 공양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절은 어제 그 커브길에 있던 절이었습니다. 사고 현장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그 절로 갔습니다. 차를 몰고 도착해서 어제 그들이 돌진했던 지점에 차를 세우고 살펴보았습니다. 도로에는 자동차 바퀴 자국이 꽤 길게 나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퀴 자국은 도로 중간에서 끊겨 있었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차가 저절로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고 현장을 둘러본 후 그들은 차를 몰고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큰 공양을 드렸습니다. 집에 있는 귀신, 그들이 귀신 동생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위험을 경고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주려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공양을 마친 후 돌아가려고 준비하는데 우연히 그 절의 주지 스님이 다가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님은 이름과 어디서 왔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스님은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귀신이 보호해주는 법이지 그들을 위해 공양을 많이 드리게나. 스님이 그 말을 했을 때 그와 T형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스님이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은 그들이 오래 궁금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공덕으로 가득 차고 선행을 베푸는 영혼은 항상 아름다운 법이지. 자네들이 말하지 않아도 나는 그들을 보고 이미 알고 있네. 그리고 주지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즉시 주지 스님이 귀신 동생을 볼 수 있고 그녀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주지 스님은 정말 영험하시구나 하는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그 후 그들은 주지 스님의 말대로 동생의 영혼을 위해 더 자주 공양을 드렸습니다. 공덕을 쌓은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지 한 달여가 지난 후부터 그의 삶에는 좋은 일들만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쯤 그는 아내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는 지금 집 앞에 있는데 내려와서 좀 받아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아는 정말로 울고 서 있었습니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아내의 온몸이 멍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서둘러 안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문을 여는 소리를 들은 T형도 무슨 일인지 보러 내려왔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그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며칠 전 다른 여자 문제로 남자친구와 싸우다가 폭행을 당했고 집으로 도망쳐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 남자는 가게 앞에서 아내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결국 어머니가 이장에게 전화해서 그를 쫓아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자 아내 어머니는 만약 또 그 남자에게 돌아가면 모녀 관계를 끊겠다. 좋은 사람은 마다하고 왜 그런 놈에게 가냐. 그 놈이 뭐가 좋아서 그렇게 매달리냐 라며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아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몸도 마음도 아팠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그녀는 그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눈 후 아는 말했습니다. 엄마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오빠. 오늘 밤 여기서 자도 될까요? 그녀는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안을 자신의 방에서 재우고 자신은 T형의 방에서 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내력을 알았기 때문에 혼자 자는 것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날 밤 안과 함께 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남자와 여자가 한 방에, 그것도 서로에게 마음이 있었던 두 사람이 함께 있었으니 그날 밤은 결국 관계를 맺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 손을 잡고 그녀의 어머니 집으로 가서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안이 집에 돌아가자 아내 어머니가 달려나와 물었습니다. 안, 어디 갔었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경찰에 신고하러 갔었는데 실종된 지 24시간이 안 돼서 신고를 안 받아주더라.
그는 아내 어머니에게 어젯밤 안이 자신의 집에 왔고 갈 곳이 없다고 해서 머물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꽤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그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아내 어머니는 그를 믿어주었는데 그는 그녀의 등 뒤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안과의 일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반응은 어머니가 화를 내고 그를 꾸짖는 것이었지만 정반대였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잘 됐네. 나쁜 놈한테 상처받느니 좋은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낫지. 그런 나쁜 놈은 버려. 왜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아내 어머니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진지하게 만날 거니? 그는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럼 어른들 모시고 와서 약혼식이라도 올려. 그리고 같이 살아. 결혼식은 안 해도 돼. 하지만 되도록이면 아이는 갖지 마. 아니 졸업하고 나서 갖도록 해. 아내 어머니의 허락을 받자 그의 삶은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그와 공식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했고 그는 양가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아내를 만나고 와서 아내를 싫어하기는커녕 그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어 기뻐하셨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소설이라면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었기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안과 사귄 지 1년여가 지났을 때 그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지만 안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일하러 가면 안은 어머니의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오랫동안 꿈에 나타나지 않았던 귀신 동생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귀신 동생은 꿈속에서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조심해. 악한 자가 자기 여자를 되찾으러 올 거야. 조심해. 악한 자가 자기 여자를 되찾으러 올 거야. 그날 아침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안이 걱정할까봐 이 이야기를 아내게 하지 못하고 대신 T형에게 털어놓았습니다. T형은 오늘 아침에 그 커브길에 있는 절에 가서 공양을 드리자 주지 스님과 상의하면 뭔가 도와주실지도 몰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날 아침 두 사람은 절로 향했습니다. 공양을 드린 후 주지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꿈 이야기를 하며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주지 스님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속세일은 내가 누군가의 업보에 개입할 수 없는 법일세. 그것은 승려의 소임이 아니야. 스님은 그에게 공양을 많이 드리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스님이 그에게 한 마지막 말은 너희 것인 것은 어떻게든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너의 것이 아닌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너의 것이 될 수 없다였습니다. 그는 주지 스님의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공덕을 쌓으면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절에 다녀온 후 안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멍한 표정을 짓는 일이 잦아졌고 날이 갈수록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얼굴만 보면 말다툼을 하고 싸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안이 매일 싸울 거리를 찾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아내 어머니의 상황도 나빠졌습니다. 항상 손님으로 붐비던 가게는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새로 생긴 가게도 없었는데 마치 갑자기 사람들이 가게에 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 짜증과 예민함이 가게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는 밤늦게 일어나 그를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원한에 찬 듯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그저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서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니 처음 그런 증상을 보였을 때 그는 스트레스 때문이거나 몽유병일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반복되자 그는 이것이 단순한 몽유병 증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내 이상한 행동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그 지역에서 실력 있는 무당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때를 놓쳤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가게에 가보니 집은 불이 꺼져 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게 문은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침실과 집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게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어머니 대신 가게 문을 닫았지만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그는 안을 찾아 나섰습니다. 밤새 안을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다시 가게에 가보니 가게는 여전히 그가 닫아둔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도 이곳에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이장에게 가서 함께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찾아 나섰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고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을 숲속을 수색하던 중 그는 한 수행승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갑자기 그 스님이 그에게 손짓하며 오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은 오지 말고 혼자 오라고 했습니다. 다가가자 스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찾고 있는 것은 가까이 있지만 악한 것이 눈을 가리고 있어 멀게만 느껴지는구나. 그 집으로 돌아가서 집터신에게 네가 데리고 있는 여자 귀신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라. 그 귀신은 공덕의 힘으로 변했으니 눈을 가리고 있는 악한 것을 물리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 세 사람을 찾은 후에는 마땅히 처리하고 그 셋을 데리고 이곳으로 나를 다시 찾아오너라.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그때 그는 스님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스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의 직감은 이 수행승의 말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이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수행승이 말한 대로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는 집터신에게 향을 피우고 집에 있는 귀신 동생이 아내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것은 그가 가게 앞에 향을 꽂자마자 모두가 느낄 수 있었던 첫 번째 것은 썩은 냄새였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도 맡지 못했던 냄새였습니다. 그는 집 안에 들어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썩은 냄새와 함께 아주 강한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그의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바로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이 TV 앞 소파에 피투성이가 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목에는 길게 베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때 그는 안, 어디 있어? 안, 이라고 외치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귓가에 침실이라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안의 침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닥에는 옷이 다 벗겨진 채 누워있는 안에 시신이 있었습니다. 하반신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안의 시신 옆에는 수십 개의 마약 주사기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안의 시신을 본 순간 그의 뇌는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조대에 연락하여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의 시신은 절로 옮겨져 3일간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화장이 끝난 후 그는 구조센터로부터 어머니의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칼에 목이 베어 사망했고 아내 시신에서는 구타의 흔적과 함께 10개가 넘는 주사바늘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것은 여러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망 원인은 강제적인 약물, 과다 복용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임신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임신 2개월이었습니다. 그는 부검 결과를 통해 처음으로 자신과 아니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수행승이 말한 세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미 무너져 있던 그의 마음은 더욱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 그리고 장모님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분노하여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 감정은 그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가 세 사람의 유고를 가지고 그 수행승을 다시 찾아갔을 때 그는 비로소 그 감정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스님은 그를 위해 업보를 끊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스님은 두 유골함 주위에 실을 감고 그에게 들게 한 후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위로 그의 쪽 실을 잘랐습니다. 실을 자르면서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제 인연을 끊어라. 산 사람은 계속 살아가고 너희들은 좋은 곳으로 가거라. 나쁜 사람을 용서하고 더 이상 업보를 쌓지 마라. 그들은 곧 때가 될 것이다. 의식이 끝나자 스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업보를 낳는다. 내려놓아라. 인과응보의 법칙이 스스로 작용하게 두어라. 자네는 아직 해야 할 다른 일이 있네. 이제 가서 자네 아내의 집에 있어서는 안 될 세 가지 물건을 찾게나 자네와 함께 있는 귀신이 길을 알려줄 것이야. 그리고 서둘러 나에게 가져오게. 그러면 이 일은 끝날 것이네. 가능하다면 그 집은 허물어버리는 것이 좋겠네. 이제 그곳에는 아무도 살 수 없을 것이야. 허물고 새로 짓는 것만이 방법일세. 자네는 아직 해야 할 다른 일이 있네. 라는 말에 그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수행승과 이야기를 나눈 후 그는 티형과 함께 아내 집으로 돌아가 스님이 말한 물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단서도 없이 막연하게 찾아다녔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되는 대로 찾아다녔습니다. 1시간 가까이 찾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쉬고 있을 때 갑자기 가게 앞이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T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가게 앞에서 찾아봐요. 그들은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가게 앞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약 20분 후 T형이 있어서는 안 될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작고 낡은 토기 항아리였습니다. 가게 앞 화분 구석에 숨겨져 있어서 그냥 지나치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화분과 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이 평범한 토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 안에 뼈가루와 비슷한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T형은 그것이 원한을 품고 죽은 귀신의 뼈를 담은 항아리가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꺼내자마자 메스꺼움을 느끼고 토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들은 다시 집안에서 물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말한 것이 흑마술에 사용된 물건이며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2층 안의 침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는 침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에 침실 옷장에는 옷이 아주 많았지만 침대 발치에 있는 한 옷장이 그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는 옷장 위부터 찾기 시작해서 서랍과 옷장 안을 뒤졌습니다. 처음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거의 포기하려던 찰나 왠지 모르게 옷장 아래쪽에 접혀있던 이불을 들춰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두 번째 물건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조각으로 깨진 승려의 밥그릇이었습니다. 옷장 안에 접혀있던 이불 속에 쑤셔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목적은 죽지 않으면 온 집안이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물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세 번째 물건이었습니다. 아내 방에 숨겨져 있던 세 번째 흑마술 물건은 아무런 속삭임도 없이 그들 스스로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아내 베개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저주 인형이었습니다. 비록 밤에는 안이 여기서 자지 않았지만 낮에는 이 방에서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결국 안은 자신도 모르게 거의 매일 저주 인형을 베고 잔 셈이었습니다. 저주의 기운은 아내 주위를 맴돌았고 그녀가 죽은 후에도 이 물건들은 그녀의 시신을 가리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자는 인간이 아니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그는 세 가지 물건을 가지고 수행승을 찾아갔습니다. 갈 때는 T형과 함께 갔습니다. T형은 검은 봉지에 담아 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 물건을
모두 검은 봉지에 담아 묶어서 스님이 말한 대로 수행승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는 스님이 이 흑마술 물건들에 깃든 모든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의식을 거행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자신의 세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어떤 것들은 원한으로 어두워져 내가 해방시킬 수 없네. 하지만 그것들은 자신을 만든 자에게 복수하러 돌아갈 것이고 그래야만 비로소 자신을 해방시켜 업보를 받으러 갈 수 있을 것이네. 이제 자네는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게. 그리고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게나. 스님의 이 말은 처음에는 별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는 스님이 한 말의 의미를 모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사건은 처음에는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범인들이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행승이 말한 대로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으라는 말처럼 결국 아내 전 남자친구와 공범이었던 젊은이들이 갑자기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각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귀신이 나타났다. 귀신이 나타났다. 나를 괴롭히지 마 라고 계속해서 소리쳤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살인을 저지른 아내 남자친구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업보로 인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 전 남자친구가 아내 집 앞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그 남자의 시신이 가게 앞 테들보에 매달려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업보의 대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내 전 남자친구의 모든 가족들도 이 업보를 치러야 했습니다. 아내 전 남자친구의 부모, 형제 자매 모두 1년 안에 온 가족이 사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중병에 걸려 차례차례 비슷한 시기에 죽어갔습니다. 결국 그 가족은 모두 죽어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업보의 결과는 그에게 수행승의 말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범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을 보고 점차 과거의 일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다시 귀신 동생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꿈이었습니다. 동생은 아주 밝고 환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생은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동생과 아이가 이제 자신의 세상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고 공양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어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는 귀신 동생이 작별 인사를 하는 꿈을 꾸었고 더 이상 그녀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곳으로 가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는 그 달 안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취자 B씨가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의 가족, 즉 장모님과 안,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의 죽음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B씨가 이 이야기를 털어놓기까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내주신 B씨의 용기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에는 읽으면서 점점 소름이 돋고 무서웠지만 뒤로 갈수록 B씨에 대한 안타까움이 커졌습니다. 왜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아이를 가지려던 찰나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다니요. 그는 아내와 아이 그리고 장모님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지. 하지만 각자의 삶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이겠지요. 그래도 이 이야기에서 다행인 점은 B씨가 그 집에 있던 귀신, 즉 귀신 동생의 도움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인과응보와
흑마술 같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흑마술이나 저주 같은 것에는 절대로 관여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 에피소드는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도 숨이 잘 쉬어지지 않네요. 청취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떠나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귀신 이야기나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B씨의 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한마디로 B씨,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